내 카드로 다른 여자에게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은 설거지로 갚아요. 그 식당 제 거니까. 남편 이준호는 비서 윤나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내 한서윤의 카드로 최고급 레스토랑의 저녁을 결제하려 한다. 하지만 결제 직전 서윤은 휴대전화 앱에서 카드를 잠가버린다. 돈도 체면도 잃은 순간 나리는 가장 먼저 준호를 버리고 그가 평생 감추고 싶었던 초라함을 사람들 앞에서 짓밟는다. 그러나 준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날 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레스토랑의 진짜 주인은 바로 그의 아내다. 한 번만 더 결제해 보시죠. 카드사가 오류를 낸 것 같은데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은 이미 와인잔 받침을 두드리고 있었다. 청담동에서도 예약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레스토랑 매종 하늘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였다. 유리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평소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와인과 한 접시에 수십만 원을 넘는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윤나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사님은 이런데 자주 오시나 봐요. 직원들이 다 알아보던데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나리 씨도 앞으로 익숙해져야 할 거야. 사모님은 이런데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는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집사람은 이런데 관심 없어.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대신 써주는 거지. 나리가 웃음을 터뜨리자 준호도 따라 웃었다. 그때 검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다시 돌아왔다. 표정은 지나치게 정중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시도했지만 사용이 제한된 카드라고 확인됩니다. 준호의 웃음이 멈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까지 멀쩡했던 카드인데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리는 씀감이다. 가지, 마리는 씀감이는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데 지금 나한테 돈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 순간 서울숲 인근 도로변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한서윤은 휴대전화 화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다. 카드 사용 잠금 완료. 3시간 전 준호는 서윤에게 오늘 저녁 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좋은 셔츠를 입었고 서윤이 사준 시계를 2번이나 닦았다. 향수도 뿌렸다. 서윤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주 평범하게 물었다. 몇 시쯤 들어와?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라고 대답했다. 3달 전이었다면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아니, 믿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3달 전 어느 목요일 밤 서윤은 준호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다. 화면에는 윤날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도 사모님 몰래 보는 거죠. 처음에는 오해라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업무상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다. 2달째가 되자 서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보기 시작했다. 준호가 야근이라고 말하는 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이 움직인 시간, 자신에게 한 말과 실제 일정 사이에 작은 틈, 그리고 3달째가 되던 날 그녀는 매종 하늘에 지분 인수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윤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이 남자가 거짓말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한지. 그래서 일부러 한도가 높은 개인 카드를 며칠 동안 거실 서랍에 두었다. 준호는 이틀 만에 카드를 가져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 역시 묻지 않았다. 오늘 저녁 그 카드에서 매종 하늘에 사전 승인 알림이 뜨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 실제가 되자 오히려 심장이 더 아팠다. 레스토랑 안에서 준호는 2번째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였다. 직원이 다녀온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이 카드는 결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호의 귀가 붉어졌다. 나리의 표정도 처음으로 달라졌다. 이사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있지. 잠깐만. 준호는 지갑 안을 뒤졌다. 명함, 주차권 멤버십 카드가 줄줄이 나왔지만 계산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나리가 웃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 계산서를 슬쩍 당겨 금액을 확인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사님, 이거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내가 몰라서 시켰겠어. 그런데 왜 결제가 안 돼요? 집사람 카드가 잠깐 문제 생긴 거라니까? 그 한마디에 나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집사람 카드요. 준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까는 본인 카드라면서요. 부부끼리 카드가 어디 따로 있어. 다 같은 돈이지. 그럼 이사님이 말한 한남동 집도 사모님 명의예요. 나리씨. 차도요. 목소리 낮춰. 저한테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다면서요. 나리의 얼굴에서 사랑스럽게 꾸며온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계산하는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들어섰다. 준호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 좋은 집안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들켰을 때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는 그 눈빛에서 도망치기 위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던 여자 앞에서 다시 그 눈빛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윤의 이름을 찾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화를 걸기 전 잠깐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2번 신호가 간 뒤 서윤이 받았다. 너무 평온한 목소리였다. 준호는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말했다. 서윤아, 혹시 카드에 뭐 했어? 어떤 카드? 내가 가지고 나온 거. 내 카드 말하는 거야. 한 박자 침묵이 흘렀다. 나리가 준호를 보고 있었다. 직원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내 카드. 갑자기 결제가 안 돼. 어디서 쓰려고 하는데? 거래처 전역이야. 중요한 자리니까 잠금 걸었으면 풀어. 거래처 누구 뭐. 오늘 같이 식사하는 거래처 이름. 준호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그걸 왜 물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결국 준호가 먼저 말했다. 박 대표님하고 몇 명 더 있어. 그 순간 서윤의 눈앞에 차량으로 전달받은 레스토랑 예약 정보가 떠올랐다. 예약자 이준호, 동반자 1명 윤나리.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린 뒤 물었다. 박 대표가 윤나리로 이름을 바꿨어. 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나리도 그의 반응을 보고 몸을 굳혔다. 서윤아, 네가 어떻게? 다시 물을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할래? 오해야. 2번째 기회야, 준호 씨. 회사 일이야. 나리 씨가 옆에 있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도 곧 올 거야. 서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 3달 동안 마음속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정말 그게 전부야. 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빨리 카드나 풀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윤의 눈빛에서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다. 전화가 끊기자 준호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 욕설을 삼켰다. 뭐래요? 나리가 물었다. 잠깐 기다려. 풀 거야. 하지만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결제 알림은 오지 않았다.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가 직접 테이블로 왔다. 이준호 고객님, 다른 결제 방법을 준비하실 수 있을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내가 도망이라도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그냥 외상 처리해요.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이 왔는데. 매니저가 정중한 미소를 유지했다. 저희 매장은 개인 고객의 외상 결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장 불러요. 그때 나리가 가방을 들었다. 준호가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가 집에요? 지금 나 혼자 두고 간다고. 나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제가 계산해요. 오늘 내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 못하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왔다.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리 씨, 말 조심해.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유부남이면서 돈 많은 척하고 아내 카드로 저한테 명품 사주고 여기 데려와서 자기 단골인 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것도 사모님 돈이었겠죠. 주변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리는 테이블에 와인잔을 집었다. 준호가 설마 하는 눈으로 바라본 순간 붉은 와인이 그의 흰 셔츠 위로 쏟아졌다. 저 가난한 남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하는 거짓말쟁이가 싫은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돌아섰다. 준호는 한 발도 따라가지 못했다. 나리가 사라진 뒤 남은 것은 1,000만 원이 넘는 계산서와 와인 냄새, 그리고 자신을 모른 척하려 애쓰는 손님들의 시선뿐이었다. 준호는 급하게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한 동료에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대학 선배는 금액을 듣자 내일 보내주겠다고 했다. 회사 재무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려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시 서윤에게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다. 고객님, 결제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뒤쪽 대기 공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준호는 그것조차 자신을 내쫓는 말처럼 들렸다. 내가 여기서 소비한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을 해. 매니저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다. 고객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결제 수단의 명의가 누구였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뭔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지나치게 침착했다. 마치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았다. 잠시 뒤 매니저는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기 위해 준호를 주방과 분리된 직원 대기 구역으로 안내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괜한 자존심 때문에 돈 들어올 때까지 뭐라도 하면 되잖아 라고 내뱉었다. 그 말이 빌미가 되어 그는 사용한 그릇을 정리하는 직원 옆에서 앞치마를 받아들게 되었다. 강제로 노동을 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준호에게는 어느 쪽이든 똑같이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고급 와인을 들고 여자를 유혹하던 손으로 그는 음식물이 묻은 접시를 물에 담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주방 쪽 직원 출입문이 열렸다. 먼저 총괄 매니저가 들어왔고 그의 뒤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왔다. 준호는 처음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거품 묻은 손으로 접시를 헹구며 이를 악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주변 직원들이 동시에 자세를 고쳐서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서윤이었다. 아침에 자신이 대충 인사하고 지나쳤던 바로 그 아내. 화장도 짓지 않았고 보석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 보던 사람과 전혀 달라 보였다. 매니저가 서윤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준호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다행히 고무 매트 위로 떨어져 깨지지는 않았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대표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이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지침이 더 짙었다. 준호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다가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젖은 셔츠와 거품 묻은 손을 한 번 내려다봤다. 전화해서 3번 물었어. 뭐 솔직하게 말할 거냐고. 서윤아, 이건 진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첫 번째는 윤날이랑 있는지 물었을 때, 2번째는 회사 일인지 물었을 때, 3번째는 그게 전부냐고 물었을 때 준호의 입술이 굳었다. 서윤은 아주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숨에 가까웠다. 당신은 3번 다 거짓말했어. 준호는 뒤늦게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다. 매니저가 움직이려 했지만 서윤이 손끝으로 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래,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숨긴 게 있잖아. 여기 대표라는 게 무슨 뜻인데 당신 평범한 회사원 아니었어. 서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가 평범하다고 말한 적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뒀잖아.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예상하지 못한 인정에 준호가 멈칫했다.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당신한테 내 인생 전부를 보여주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그건 나중에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내가 내 성을 숨겼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자고 내 카드로 그 여자한테 밥을 사고 나한테 거짓말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잤다는 말은 누가 해?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다. 증거를 보여줄 필요조차 없다는 듯 했다. 아직도 그게 중요한가 보네. 그녀는 식기세척대 옆에 놓인 자신의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다. 준호가 집에서 가져간 바로 그 카드였다. 매니저가 조금 전 보관해둔 것이었다. 서윤은 손가락 사이에 카드를 끼운 채 낮게 말했다. 내 카드로 다른 여자에게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은 설거지로 갚아요. 그 식당 제 거니까. 난 내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서윤 앞으로 다가왔다. 여보, 잠깐만. 내가 미쳤었어. 진짜야. 나리가 자꾸 먼저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책임을 다른 여자에게 넘기고 있었다. 그 여자한테 마음 같은 거 없어. 그냥 나한테 잘한다고 하고 내가 뭐라도 된 사람처럼 대해줘서.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서윤도 알았다. 준호는 늘 자신보다 잘하는 아내를 불편해했다. 승진이 늦어지던 시절에는 서윤이 팀에서 성과를 냈다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상처받은 자존심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더 작아지려 했다. 자신의 경력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투자로 얻는 수익을 숨겼으며 그의 성공을 크게 칭찬했다. 자신이 낮아지면 두 사람이 같은 높이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을. 서윤은 준호의 손에서 자신의 코트자락을 천천히 빼냈다. 그때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했다. 화면에는 오래 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 떠 있었다. 강태준. 메시지는 짧았다. 정말 마지막 기회까지 줄 필요가 있었어. 서윤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준호 앞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가장 위로 보이는 네 글자를 본 순간 준호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혼 신청서. 서윤은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계산은 내가 할 거야. 이 식당 주인으로서 손님이 만든 문제를 정리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돈을 당신 대신 내는 아내는 오늘로 끝이야. 준호가 봉투를 움켜쥐었다. 서윤아, 우리 3년이 이렇게 끝날 수 있어. 그녀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그 질문이 가장 잔인했다. 3년 동안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셨고 준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체온을 확인했으며 첫 월급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이 번 돈으로 작은 지갑을 사주던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모든 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3년이 오늘 끝난 게 아니야. 당신이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조금씩 끝나고 있었어. 난 오늘 그걸 인정한 것뿐이야.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직원들이 조용히 길을 열었다. 출입문이 열리기 직전 바깥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잠깐 보였다. 서윤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졌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세 걸음쯤 떨어진 자리에서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강태준이었다. 서윤은 그를 본 순간 반가움보다 오래된 분노를 먼저 떠올렸다. 그리고 태준의 눈빛에는 승자의 미소 대신 3년 전 끝내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매종 하늘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서윤과 강태준은 세 걸음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바라봤다. 새해 전에도 그랬다. 가까이 서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마음을 내밀지 못했다. 태준은 서윤의 얼굴을 훑어본 뒤 천천히 말했다. 생각보다 멀쩡해 보여서 다행이네. 위로라고 하기에는 차갑고
비꼼이라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지나치게 낮았다. 서윤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구경하러 왔어. 네가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장면을 구경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 그럼 왜 왔는데? 태준의 시선이 주방 문 쪽으로 잠깐 향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이준호가 이혼 서류를 움켜쥔 채 서 있을 것이다. 혹시 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꿀까봐.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또 나 대신 결정하려고. 태준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여전히 싫어하네. 싫어할 만하니까. 그래서 안 들어갔잖아. 그 한마디에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준은 정말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기다렸고 준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을 때조차 직원이 움직이는 걸 막은 사람은 서윤 자신이었다. 태준은 개입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오늘 일은 끝났어. 이제 돌아가.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본 소감은 어때?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은 들었나?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역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그는 언제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뒤에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준호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복도로 뛰어나왔다. 와인 얼룩이 마르며 셔츠를 검붉게 물들였고 양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태준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잠깐 알아보지 못했던 얼굴에 곧 충격이 번졌다. 경제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남자였다. 대한홀딩스 전략부문 대표 강태준. 준호는 서윤과 태준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다. 강태준 대표가 왜 여기 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준호에게 사실보다 더 많은 상상을 허락했다. 설마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는 허탈하게 웃다가 곧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나리 가지고는 그렇게 도덕적인 척하더니 당신은 뒤에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태준의 얼굴에서 미세한 웃음기마저 사라졌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서윤이 팔을 들어 막았다. 내가 말할게.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책임을 나누려고 하네. 준호가 코웃음을 쳤다. 책임. 당신은 아무 책임 없어. 나한테 3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여기 대표라는 것도 숨기고 이런 사람이랑 알고 지낸 것도 숨기고 강태준을 안다는 게 외도야. 둘이 밤에 여기 같이 있는데 그럼 내가 뭘 생각해야 해?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오늘 밤 당신이 비서랑 한 방에서 와인 마신 건 회사 일이고 내가 복도에서 아는 사람 만난 건 외도라는 거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더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낮게 말했다. 이준호 씨.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태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당신 부부 문제에 내가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핑계로 본인이 한 일을 희석시키지도 마세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주눅 들었지만 곧 자존심을 세웠다.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일에 명령합니까? 명령으로 들렸다면 그건 당신 문제겠죠. 서윤이 날카롭게 태준을 돌아봤다. 이런 식이었다. 태준은 언제나 몇 마디만으로 상대를 눌러버렸다. 새해 전 자신이 도망친 이유도 바로 그런 태도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남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는 사람. 그런데 준호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서윤아, 저 사람하고 언제부터 알았어?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당신 집안도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3년을 살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아내의 세계가 실은 문 하나만 열면 완전히
다른 규모로 펼쳐지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죄책감보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다. 자신만 바보였다는 감각이었다. 당신이 나를 시험한 거야. 준호가 물었다. 처음부터 내가 돈 보고 접근하는지 보려고. 서윤의 얼굴이 아주 조금 굳었다. 그 질문은 그녀 자신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과 맞닿아 있었다. 서윤은 태준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한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태준은 따라왔다. 검은 차량 2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운전기사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기다렸다. 서윤은 차문을 열려다 멈췄다. 왜 따라와? 네가 지금 운전하면 사고 낼 것 같아서. 기사 있어. 알아. 그런데 왜? 태준은 잠깐 말이 없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일이 그에게는 협상보다 어려웠다. 결국 그는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말했다. 오늘 밤 혼자 있지 않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역시 그대로네. 사람 걱정하는 말도 회의 자료처럼 하지. 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데? 몰라. 그건 네가 알아내야지. 서윤이 차에 타려 하자 태준이 문 위에 손을 짚었다. 막지는 않았다. 막지는 않았다. 막지는 다만 한마디를 더했다. 네가 그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까지 준 이유는 알아. 서윤의 움직임이 멈췄다. 뭘 안다고? 네가 이혼할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안 해도 될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지. 그 말이 정확해서 서윤은 오히려 화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내 마음을 다 아는 척하지 마.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다 안다고 한 적 없어. 다만 네가 3달 동안 준비한 계획을 옆에서 봤으니까 그 정도는 알지. 그제야 서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옆에서 봤다고. 3달 전 매종 하늘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윤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직접 매입자로 등장하는 순간 성진그룹 내부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언론도 움직였을 것이다. 서윤은 자신의 법률 자문을 통해 조용히 거래를 진행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었다. 그때 중간에 나타난 것이 태준이었다. 익명의 투자법인을 통한 구조를 제안하고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협상 창구를 마련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부탁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개입했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빚을 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준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둘의 오래된 방식이었다. 서윤이 눈을 좁히며 말했다. 그 거래에 네가 어디까지 관여했어? 네가 원한 것보다 조금 더. 또 하지만 결정은 네가 다 했어. 가격도 조건도 인수 시점도. 그런데 왜 보고받았어?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문제 생기면 막으려고. 내가 부탁했어. 아니,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태준의 턱선이 굳었다. 네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었나? 서윤이 바로 받아쳤다. 그래, 적어도 내 선택이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준은 그 순간 새해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확히는 돌아오지 못했다. 서윤이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한남동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여러 번 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명의는 서윤이었다. 자동차는 그녀의 회사 명의로 장기 계약된 것이었다. 자신이 투자금이라고 생각했던 몇 차례의 돈도 서윤이 어디선가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늘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행동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할인 쿠폰을 챙겼으며 택시비가 아깝다며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준호는 그 모습이 검소함이라고 믿었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조롱처럼 느껴졌다.
자신만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었고 서유는 객석에서 진짜 정체를 숨긴 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침 6시쯤 그는 결심했다. 자신만 죄인이 될 수는 없었다. 서윤 역시 이 결혼을 속임수 위에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바로 그때 윤나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우리 관계도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화면을 노려보다 전화를 걸었지만 나리는 받지 않았다. 몇 초 뒤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그리고 제 사진이랑 메시지 다 지워주세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가장 대단한 남자처럼 바라보던 여자였다. 돈이 사라진 순간 사랑도 함께 사라졌다. 굴욕은 분노로 변했다. 한편 나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준호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던졌다. 어젯밤 행동 설명해. 나리는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았다. 뭘 설명해요? 사람들 앞에서 와인을 끼얹고 도망간 거. 도망간 게 아니라 나왔어요. 계산도 못하는 유부남 옆에서 더 있을 이유가 없어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리는 웃었다. 차갑고 짧은 웃음이었다. 좋아했죠. 적어도 제가 알던 이준호 이사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한남동 집 사고 투자 수익으로 좋은 차 타고 사모님 카드까지 마음대로 쓰는 사람.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나리는 그의 얼굴을 살피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설마 진짜 다 사모님 거였어요? 그 질문이 준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리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겁주지 마세요.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녀는 이미 밤새 검색을 했다. 매종 하늘에 최근 지분이동 공개되지 않은 인수법인, 그 법인의 연결관계.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나리는 실패한 먹잇감을 버리는 데 익숙했지만 더 큰 먹잇감이 있다는 냄새를 놓치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전 11시 서윤은 성수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법률 대리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성진그룹 본사도 가족 소유의 빌딩도 아닌 자신이 따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개조한 카페와 스튜디오가 보였다. 그녀는 이혼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다. 재산 목록, 공동생활비, 각자 명의의 자산. 준호가 사용한 카드 내역. 법률 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상대방이 대표님의 신분 은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하고 있어요. 혼인 당시 재산 상황을 일부러 속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숨긴 건 맞으니까 그 부분까지 부인할 생각 없어요. 상대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서윤은 담담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돈이 많다고 말하지 않은 것과 그 사람이 외도한 건 별개예요. 섞지 않을 겁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이준호 이사님이 연락 없이 오셨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1층 로비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률 대리인이 막으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었다. 올려보내세요.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어젯밤까지는 모든 것을 준비된 무대 위에서 통제했다. 이제부터는 계획 밖의 말도 들어야 했다. 준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나 이혼 안 해.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서명 안 해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준호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다. 나한테 설명해. 당신 대체 누구야? 서윤은 잠깐 침묵했다. 그러고는 더 숨기지 않았다. 한서윤, 성진그룹 한명석 회장의 손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몇 번 입을 열었다 닫았다. 대한민국에서 성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직장인은 없었다. 유통, 호텔, 금융건설까지 걸쳐있는 거대한 그룹.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3년 동안 내가 번 돈이 우스웠겠네.
그런 적 없어. 내 승진도, 내가 계약 따왔다고 좋아했던 것도 난 진심으로 기뻐했어. 거짓말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다 가졌잖아. 그러면서 왜 내가 힘들어하는 걸 가만히 봤어?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당신 대신 살아줬어야 했어. 적어도 남편이면 도와줄 수 있었잖아. 도왔어. 짧은 한마디에 준호가 멈췄다. 서윤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다. 당신 회사가 첫 거래처 대금 때문에 막혔을 때 연결된 투자금 내가 넣었어. 당신이 모르도록.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당신이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게 중요해 보여서 말하지 않았어.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고마움보다 모욕감이 먼저 번졌다. 결국 날 불쌍하게 본 거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 위험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준호가 비웃었다. 사랑해서 돈 숨기고 집안 숨기고 뒤에서 몰래 투자해주고 마지막에는 식당까지 사서나 시험했어.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거야. 나한테 선택권 준 척하면서 계속 시험한 거라고.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들어왔다. 서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들어와 작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대표님, 대한홀딩스 강태준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약속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확인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또 그 사람이야. 그는 서윤이 말릴 틈도 없이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갔다.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어오던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곧장 다가가 그의 앞을 막았다. 당신이었군. 태준이 무표정하게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죠. 3년 동안 태준은 서윤을 한 번 본 뒤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두 사람이 나가지고 놀았네. 서윤이 낮게 말했다. 준호 씨.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당신들이 짜고 나를 바보 만든 거잖아.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을 바보로 만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한 선택은 전부 당신 것이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서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태준은 자신의 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새해 전 성진가의 긴 식탁 끝에서 태준이 했던 말. 두 그룹이 결합하면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당시 그는 그것을 논리라고 생각했고 서윤은 자신의 인생을 거래 조건으로 들었다. 지금도 그는 옳은 말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옳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였다. 서윤은 준호보다 먼저 태준을 바라봤다. 그만해. 태준의 눈썹이 움직였다. 서윤아,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난 내 대신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여기까지 왔어?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넌 항상 그래. 내가 넘어질까봐 먼저 바닥을 치우고, 내가 다칠까봐 사람들을 밀어내고, 내가 잘못 선택할까봐 답까지 대신 골라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래 눌러둔 감정이 들어있었다. 근데 나는 네가 만든 정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준호조차 두 사람 사이에 긴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태준, 이번에는 기다려. 내가 부탁할 때까지.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새해 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대답이었다. 태준은 그대로 돌아갔다. 준호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섰다. 혼자 남은 서윤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승리했다고 느껴져야 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고 이혼을 시작했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상한 공허함만 남았다.
준호가 던진 말 하나가 계속 귀에 걸렸다.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거야. 서유는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 싫었다. 그녀는 돈을 숨겼고, 가족을 숨겼고, 과거를 숨겼다. 사랑받고 싶어서 만든 거짓말이 결국 사랑을 검증하는 장치가 되어버렸다. 그때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한서윤 대표님 맞으시죠?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짧은 침묵 뒤 상대가 말했다. 윤나리입니다. 서윤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나리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낮게 말했다. 이준호 이사님에 대해 대표님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 있었어요.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아래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태준의 차였다. 나리가 말을 이었다. 증거도 있어요. 대신 저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새로운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돈으로 진실을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윤나리는 만나자는 장소로 청담동도 한남동도 아닌 종로의 작은 비즈니스 라운지를 골랐다. 유리벽 너머로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고 누구도 옆 테이블의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었다. 한서윤은 약속 시간보다 3분 늦게 도착했다. 나리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전날 매종 하늘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와인을 들고 있던 여자와는 달랐다. 검은 재킷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얼굴에는 긴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서윤이 앉자 나리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았다. 이준호 이사님이랑 저는 6달 정도 됐어요. 서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3달인 줄 알았는데 대표님이 알아챈 게 3달 전이겠죠. 첫 문장부터 나리는 자신이 우위를 잡고 싶어 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아도 끊지 않았다. 나리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다. 준호가 보낸 메시지 목록이 빠르게 지나갔다. 보고 싶다.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 가자.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잔인한 문장들이었다. 나리는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호텔 예약 내역도 있고 선물 영수증도 있어요. 사모님 카드로 결제한 것도 몇 개 확인했고요. 서윤은 조용히 커피잔을 밀어놓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 나리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준비한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돈이요. 서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얼마? 나리의 눈빛이 잠깐 밝아졌다. 3억. 하지만 곧 서윤이 아주 담담하게 물었다. 그 돈을 받고 나면 당신이 한 말은 더 진실해져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나리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번 내려다봤다. 증거는 충분해 보였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뻗지 않았다. 윤나리 씨, 난 그 사람 외도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당신 인생까지 살 생각은 없어요. 나리의 표정이 굳었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대표님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저는 아니에요. 전 가진 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윤은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유부남을 골랐어요. 처음부터 유부남인 줄 알고 좋아한 건 아니에요. 알고 나서는요. 나리는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윤은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태도가 나리를 더 불편하게 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버려졌어요. 나리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나가버렸는데 집도 통장도 전부 아버지 명의였어요. 어머니는 이혼하고 나서 편의점 야간 근무하면서 저 키웠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남자가 떠나도 내 손에 돈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과 나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면서도 묘하게 비슷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한 사람은 돈을 숨겨야 사랑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 둘 다 결국 돈을 사랑의 안전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도 3억은 안 줘요. 서윤이 말했다. 나리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제가 이준호 이사님한테 가면요. 가세요. 이 자료들 다 넘기고 대표님한테 불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당신 선택이죠. 나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손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아둬요. 이준호 씨가 어젯밤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모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나일 수도 있고 다음에는 당신일 수도 있어요. 나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증거를 주고 싶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더 큰 금액을 부른다고 해서 또 진실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그대로 돌아섰다. 라운지를 나오는 동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3달 전의 자신이라면 아마 돈을 줬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사서 준호에게 던지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택까지 거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이준호는 회사 지하 회의실에서 오래된 재무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도 이름난 벤처도 아니었다. 중견 유통사의 신규 사업 부문에서 시작해 최근 몇 년 동안 몇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내부에서 입지를 넓혀온 정도였다. 준호는 늘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첫 대형 계약을 따냈던 날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줬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그런데 아침부터 뒤진 자료 속에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자신이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들어왔던 소규모 투자사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연장해줬던 시점, 자금이 막혔을 때 등장했던 익명의 재무지원, 직접적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하나씩 연결해보니 전부 비슷한 법률사무소와 자문사를 거쳐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최근 매종 하늘 지분 거래에도 관여했다. 준호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자랑해온 성공 중 어디까지가 자신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서윤은 도왔다고 말했다. 준호에게 그 말은 사랑보다 모욕에 가까웠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나리에게 전화했다. 3번 만에 연결됐다. 어디야? 나리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낮게 말했다. 나한테 화난 거 알아. 그런데 너도 한서윤한테 이용당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우리 둘을 몇 달 전부터 지켜봤어. 식당까지 사서 덫을 깔았다고. 나리는 잠시 침묵했다. 준호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일 수도 있어. 오후가 되자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준호 이사가 재벌가 손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 그가 아내의 신분을 몰랐다는 이야기. 매종 하늘에서 계산을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누군가 조각난 정보들을 섞어 흘리고 있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방향을 바꾸었다. 피하려고 할수록 자신만 우스워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이야기를 만들면 됐다. 그는 오래 알고 지낸 경제지 기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도 이야기는 뺐다. 대신 아내가 재벌가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고 최근 오랜 인연이 있는 다른 재벌 후계자와 함께 움직이며 이혼을 압박한다는 식으로 상황을 흘렸다. 기사로 바로 써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업계에서 확인해보라며 냄새만 남겼다.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한 장이 돌기 시작했다. 매종하늘 지하 주차장에서 서윤과 태준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강태준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았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재벌가 손녀 평범한 남편 버리고
원래 약혼자에게 돌아가나. 서윤은 비서가 보여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놀랍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는 가장 먼저 태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법률팀에게도 즉시 삭제 요청을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전화했다. 그가 받자마자 물었다. 당신이 흘렸어. 준호는 잠깐 침묵했다. 내 입장도 말할 권리는 있잖아. 거짓말을 섞어서 당신이 강태준이랑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가 외도했다는 것도 사실이 돼 사람들이 판단하겠지. 그 순간 서윤은 준호가 단순히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판까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보았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되지 않아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어디야? 서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무실. 거기 있어. 사람 보낼게. 보내지 마. 기사 올라가기 시작했어. 알아. 태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대한홀딩스 홍보팀에서 정리할 수 있어. 사진 원본 출처부터 잡고 허위 내용 정정 요구하고 필요하면 언론사들에도 바로 연락하자. 서윤은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서윤아, 내가 처리할 거야. 지금은 내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진하고 대한 이름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 말이 서윤의 신경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래서 두 그룹 이름이 걸렸으니까 이제 네가 개입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항상 그런 식이야. 이유가 생기면 네가 움직이고 나면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태준도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이번에도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내 남편이 거짓말 퍼뜨리는 걸 그래. 내가 부탁하기 전까지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화가 났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서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는 언제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배웠다. 상대가 원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였다. 알겠어.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짧은 대답 뒤에 눌린 감정이 있었다. 대신 네가 위험해지면 그때는 물어보지 않을 거야.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말부터가 문제라는 걸 아직 모르네. 전화를 끊은 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밤이 되자 서윤은 한남동 아파트 대신 성수동 사무실에 남았다. 비서들은 모두 퇴근시켰고 조명도 절반만 켜두었다. 모니터에는 온라인에 퍼진 사진과 추측성 글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이었다. 아까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얇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이건 뭔데? 내 거야. 서윤이 파일을 열었다. 매종 하늘 인수 과정에서 사용된 법인 구조, 계약 협상 기록, 기존 주주들과의 협의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최종 의사 결정에는 서윤의 서명이 있었고 태준의 이름은 자문 또는 연결 역할로만 남아 있었다. 서윤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태준이 말했다. 네. 남편이 앞으로 주장할 게 뻔해. 내가 널 뒤에서 조종했고 네가 나랑 짜고 사람 하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겠지. 그래서 기록을 정리한 거야. 내가 부탁한 적 없는데 정리만 했어. 쓸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서윤의 손이 멈췄다. 아주 작은 차이였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자료를 이미 법무팀에 넘기고 대응까지 시작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선택권을 그녀 앞에 놓고 물러나 있었다. 서윤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배웠네.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3년이면 사람 하나 정도는 배울 수 있더라. 그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그를 오래 바라봤다.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태준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어디서 사는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알고 있었구나. 태준은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었어.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런데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네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언제? 새해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네가 그랬잖아. 나를 찾지 말라고. 네가 선택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직접 보고 싶다고. 서유는 그날을 떠올렸다. 눈이 충혈된 채 약혼 반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했던 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 한 번만 내가 선택하게 해줘. 당시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짜 안 찾았다고. 찾지 않은 건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디 있는지는 확인했어. 위험한 일 생기면 알 수 있게. 하지만 내 앞에는 안 나타났어. 서유는 화가 나야 하는데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태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갔었어. 서윤이 숨을 멈췄다. 어디를? 예식장 앞까지. 왜 안 들어왔어? 태주는 웃지 않았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 나랑 결혼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서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새해 전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태주는 그 표정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더 당황했다. 강태주는 사과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난 네가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 반대였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좋아한다고 말하면 네가 더 도망갈 것 같았고 두 집안이 이미 결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정을 말하는 순간 내가 너까지 압박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말만 골랐지. 두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태주는 헛웃음을 한 번 흘렸다. 결과는 최악이었고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파일 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매종, 하늘도 마찬가지야. 네가 인수하려는 거 알았을 때 맞고 싶었어. 그 사람한테 마지막 시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왜 안 막았는데? 네 선택이니까. 태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3년 전에 내가 가장 늦게 배운 게 그거였어. 네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선택은 네 거라는 거. 서윤의 가슴 한편이 무너졌다. 그 순간 태주는 자신이 기억하던 남자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윤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온라인 기사 한 건이 막 올라왔고 이번에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제목 아래에는 준호 측 관계자의 주장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재벌가 신분을 숨긴 아내가 남편의 사생활을 장기간 감시하고 특정 식당을 인수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더 아래에는 강태준과의 오랜 혼담 관계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서윤은 화면을 끝까지 읽었다. 태준이 손을 내밀지 않은 채 물었다. 이번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 대한홀딩스와 성진그룹의 법무팀을 동시에 움직이면 몇 시간 안에 기사들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준호의 주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었다. 거대한 집안이 평범한 남편을 짓밟는다는 그림. 서윤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아직은 태준의 턱이 굳었다. 서윤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숨기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신분을 숨긴 것도 인정하고 식당을 산 것도 인정할 거야. 대신 왜 샀는지도 시간 순서대로 밝힐 거야. 태준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윤나리가 준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문이 닫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한서윤 만났지? 나리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알아요? 어제 내 동선 확인했어. 나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저 감시해요. 우리가 지금 같은 편인지 확인하려는 거야.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인쇄된 기사 몇 장을 꺼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한서윤이 나만 속인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잖아. 나리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는데요? 네가 알고 있는 걸 정확히 말해. 그 여자가 언제부터 우리 관계를 알았는지, 식당에서 일부러 나를 망신 주려고 한 정황이 있었는지 전 그런 거 몰라요. 만들라는 게 아니야. 기억해보라는 거지. 준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나리는 금세 알아들었다.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라는 뜻이었다. 대신 너한테 불리한 내용은 내가 막아줄게. 준호가 덧붙였다. 회사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어제 서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금은 내가 책임질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당신일 수도 있어요. 나리는 천천히 물었다. 만약 대표님이 다 밝혀버리면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넌 그냥 유부남 꼬신 비서가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나리는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준호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만큼이나 자신을 지켜줄 생각도 없었다. 필요할 때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불리해지면 증인이나 방패로 사용할 뿐이었다. 나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요. 준호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문을 닫고 나온 순간 나리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으로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꺼내 한참 망설이다가 한서윤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되자 서윤이 먼저 말했다. 이번에는 가격부터 말하지 마세요. 니니, 이분은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돈 안 받을게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리가 이어 말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한 잘못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준호 이사가 자기 살려고 전부 저한테 뒤집어 씌우면 제가 가진 자료를 제 입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서윤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면 자료 보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서윤의 메일함에 파일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호텔 예약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준호가 나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서윤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파일 이름만 바라봤다. 날짜는 매종, 하늘, 인수 계약보다 2달 전이었다. 서윤은 곧장 태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3달 동안 자신이 만든 시간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준호의 외도가 시작된 시점, 자신이 처음 의심한 날, 확인한 날, 매종 하늘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한 날, 계약한 날, 모든 순서가 명확했다. 그녀가 함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도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미 벌어진 배신 뒤에 그녀가 잘못된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자기 잘못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승리보다 정확한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때 책상 끝에 놓인 태준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아래쪽 작은 메모란에 태준의 필체가 있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한서윤. 자문은 요청받은 범위까지만.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새해 전 자신이 가장 원했던 말이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나라는 것. 그런데 그 말을 이제야 태준이 행동으로 배우고 있었다. 간간한 무로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어 그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몇 초 뒤 답이 왔다. 있어. 이번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갈게.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순간 법률 대리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이준호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진그룹 쪽에서도 대표님 신원이 언론에 노출된 걸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피하려 했던 세계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다. 성진그룹 본사 37층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한서윤은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법무팀장과 홍보 책임자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큰아버지 한도경 부회장과 사촌 2명이 자리했다. 중앙에는 서윤의 할아버지인 한명석 회장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윤이 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3년 만이었다. 한도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평범하게 살겠다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올리는구나. 서윤은 아무 표정 없이 말했다. 제가 올린 이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성진과 손녀가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기사가 돌고 있어. 대한홀딩스 강태준까지 끼어 있고 사촌 한유진이 낮게 덧붙였다. 지금 정리하면 돼. 법무팀이 허위 기사 전부 막고 이준호 쪽 회사에도 압력을 넣으면 일주일 안에 조용해질 거야. 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안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도경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 회사에 압력 넣지 마세요. 거래처 끊게 하지도 말고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 체면을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더더욱요. 서윤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준호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사실처럼 남는 걸 막는 겁니다. 한명석 회장이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한도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상대가 칼 들고 들어오는데 너는 반성문부터 쓰겠다는 거냐?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칼을 안 들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사실은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이더러 같은 날 오후 이준호는 자신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장의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한서윤과 강태준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기사, 과거 두 집안 사이에 혼담이 있었다는 업계 소문 매종, 하늘의 지분 변동 자료. 준호는 그것들을 볼수록 자신이 되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한서윤이 처음부터 재벌가라는 걸 숨겼고 나는 그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원래 약혼 상대였던 강태준과 계속 연락했고 외도 사실을 알자 특정 식당을 사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적인 기만 아닌가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혼인 중 신분이나 재산을 숨긴 점은 다툼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배우자의 외도 책임을 곧바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외도라고 단정할 증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대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윤나리가 협조하면 돼요. 변호사는 바로 묻지 않았다. 준호가 자신 있게 덧붙였다. 그 여자도 한서윤한테 이용당했습니다. 나리한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말하게 하면 적어도 서윤이 사적으로 감시하고 덫을 깔았다는 건 보여줄 수 있어요.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날이었다. 준호는 입꼬리를 올렸다. 보셨죠? 전화를 받자 나리는 예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저 내일 얘기하러 갈게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돼. 네, 저도 이제 있는 그대로만 말하려고요. 그 말의 의미를 준호는 알아듣지 못했다. 다음 날 서윤 측 법률 대리인과 준호 측 대리인이 참석한 조정 전 사전 협의가 열렸다. 공식 재판도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그러나 양측이 이후 어떤 주장을 펼칠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와 서윤 맞은편에 앉았다. 며칠 만에 처음 가까이서 마주한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라기보다 서로 다른 사건의 당사자처럼 보였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뭐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 당신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식당을 인수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하면 나도 외도 문제 크게 만들지 않을게.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 외도를 당신이 안 크게 만들겠다고 준호의 턱이 굳었다.
서로 잘못이 있다는 뜻이야. 그건 맞아. 예상하지 못한 답에 준호가 멈칫했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난 내 신분을 숨겼고 당신한테 내가 가진 걸 전부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 외도를 확인한 뒤 바로 대화하지 않고 3달 동안 지켜봤어. 매종 하늘도 샀고 그건 내가 선택한 방식이야. 건강한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도 인정해. 준호의 눈빛에 순간 승기가 번졌다. 그러니까 하지만 서윤이 말을 끊었다. 그게 당신이 한 일을 바꾸진 않아. 그녀는 옆에 있던 파일 하나를 열었다. 당신이 처음 윤나리 씨와 호텔을 예약한 날짜는 2월 11일. 내가 처음 의심한 날은 3월 2일. 외도를 확인한 건 3월 17일. 매종 하늘 인수 검토를 시작한 건 4월 6일. 계약 체결은 5월 28일. 서윤은 날짜가 적힌 표를 준호 쪽으로 밀었다. 내가 만든 함정 때문에 당신이 외도했다는 주장은 시간 순서부터 맞지 않아. 준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반박했다. 날 감시한 건 사실이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과 공동생활비 기록을 확인한 것, 4명의 카드가 어디서 결제되는지 본 것까지 전부 불법적인 감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사실과 다르지. 법률 대리인이 자료를 하나 더 꺼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매종 하늘에서 결제가 거절된 당일 서윤이 준호와 통화한 시각과 통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 종이를 손으로 눌렀다. 그리고 내가 식당을 산 진짜 이유를 아직 당신한테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 준호가 그녀를 노려봤다. 망신 주려고 산 거 아니야. 아니.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 역시 얼마나 미련했는지 인정해야 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샀어. 준호의 눈썹이 움직였다. 무슨... 그날 당신이 그 식당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직원들한테 당신을 자극하거나 일부러 결제를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어. 카드 잠금은 내가 했고 그 다음은 당신 선택이었어. 그녀는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다. 전화에서 당신이 솔직하게 말했으면 난 그날 이혼은 하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을 생각이었어.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당신 체면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지도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 준호의 입술이 굳었다. 서윤은 기억 속 그 통화를 다시 꺼냈다. 윤날이랑 있냐고 1번 물었고 회사 일이냐고 2번 물었고 그게 전부냐고 3번째 물었어. 3번 다 당신이 직접 거짓말했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었다. 그게 기회야.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게 서윤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방식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잖아. 결국 날 시험한 거잖아. 맞아. 서윤은 처음으로 완전히 인정했다. 난 당신을 시험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힐 기회를 준 거니까. 준호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상대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공격할 곳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반대였다. 서윤이 숨기지 않을수록 그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데 준호 씨, 시험이 잘못됐다고 해서 당신 답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나리가 들어왔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나리야. 나리는 그를 보지 않고 서윤 측과 자신의 변호사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설명하러 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무슨 소리야? 앞으로고 우리 얘기했잖아. 나리가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맞아요. 이사님이 저한테 말했죠. 한서윤 대표님이 저까지 이용한 거라고 말하면 회사에 남게 해주겠다고. 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리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리가 제출한 자료는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었다. 준호가 먼저 보낸 메시지, 자신이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한 흔적, 집은 사실상 자신의 것이고 아내는 생활비만 관리한다고 말한 내용, 자신의 투자 수익이 많아 회사 월급에는 관심이 없다고 자랑한 음성 메시지, 그리고 매종 하늘 사건 뒤 나리에게 한 말까지 있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워주겠으며 대신 서윤이 미리 덫을 깔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준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너도 나한테 돈 요구했잖아. 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맞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저 한서윤 대표님한테 3억 달라고 했어요. 증거 줄 테니까 돈 달라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근데 대표님은 안 줬어요. 돈 받고 진실을 파는 순간 제가 나중에 또 누구한테 팔지 어떻게 믿냐고 했습니다. 준호가 비웃었다. 그래서 갑자기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됐어. 나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유부남인 거 알고도 관계 계속했고 돈 많은 줄 알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잘못은 제 몫으로 받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사님 잘못까지 제 몫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며칠 전 자신이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누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먼저 그녀를 방패로 쓰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전 협의가 끝난 뒤 서윤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명석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집으로 와라. 명령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서윤은 잠깐 망설인 뒤 네라고 답했다. 한남동 본가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대한홀딩스 쪽 사람들도 와 있었다. 긴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보다 서류가 먼저 놓여 있었다. 두 그룹이 함께 추진하던 대형 복합 개발 사업의 협력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전 보았던 형태의 문서가 있었다. 혼인 관련 가족 합의 초안. 서윤은 의자에 앉지도 않았다. 이게 뭐예요? 큰아버지 한도경이 말했다. 상황이 오히려 잘 됐다. 강태준 대표와 내 관계가 이미 기사에 나갔으니 두 집안이 공식적으로 혼담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잡음도 정리된다. 서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제 이혼이 그룹 이미지 관리용 기회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제 결혼인데요. 반대편에 앉은 대한홀딩스 회장 강문석이 낮게 말했다. 두 사람은 원래도 서로 잘 알았고 태준이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식탁 위 문서를 한번 본 뒤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었다. 한명석이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두 그룹에서 정리할 게 있다. 태준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저도 정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혼인 합의 초안을 집어들었다. 잠깐 읽더니 그대로 다시 내려놓았다. 이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문석이 낮게 불렀다. 태준아. 태준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사업 협력은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직접 조건 다시 검토하죠. 그런데 서윤 씨와 제 결혼을 거기에 넣지 마십시오. 한도경이 얼굴을 굳혔다. 지금 두 그룹이 얼마나 민감한 상황인지 모르나 압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서 더 분리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위기관리용 혼인처럼 보이는 결혼을 지금 발표하면 서윤 씨가 지난 3년 동안 왜 집을 나갔는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한 번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대신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몫만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 입장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3년 전 저는 이 결혼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서윤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 압니다. 강문석의 얼굴이 굳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룹 결정을 뒤집겠다는 거냐? 반대입니다. 그룹 결정에 사적인 인생을 넣지 말자는 겁니다. 태주는 시선을 돌려 서윤을 바라봤다. 제가 서윤 씨와 결혼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두 회사가 합쳐져서가 아니라 서윤 씨가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새해 전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인데도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서윤은 본가 정원 끝에 있는 작은 테라스로 나왔다. 어릴 적 몰래 숨었던 곳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이 뒤따라왔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췄다. 따라오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왔어. 그 말에 서윤이 작게 웃었다. 요즘은 허락 잘 확인하네. 연습 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난간 너머 불빛을 보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일이 드물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근데 착각하지 마. 그 결혼 서류 내가 먼저 찢으려고 했어. 알아. 네가 나 구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알아. 그러면 됐어. 서윤은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웃음기를 억누르고 있었다. 왜 웃어? 세 문장 연속으로 네가 주도권 확인하는 게 좀 웃겨서. 서윤이 눈을 흘겼다. 태준은 바로 표정을 고쳤다. 미안. 이번에는 서윤이 웃었다. 아주 짧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그러나 곧 얼굴이 진지해졌다. 준호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자기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태준은 쉽게 부정하지 않았다. 서윤이 이어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난 사랑하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확인했어. 돈 숨기고 가족 숨기고 마지막엔 사람 마음까지 시험했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한 짓까지 네 책임은 아니야. 알아.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아. 다음 날 오후 서윤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없었고 성진그룹 로고가 붙은 배경도 없었다. 짧은 문서였다. 자신이 성진가 일원이라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먼저 나왔다. 매종 하늘인수 역시 인정했다. 그러나 인수 검토가 시작된 시점은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된 이후였고 배우자의 외도를 유도하거나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시간표가 뒤따랐다. 마지막에는 필요 이상의 사생활 폭로를 원하지 않으며 회사나 개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약한 대응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준호가 나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일부와 객관적인 날짜 자료가 대리인을 통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거창한 폭로가 아니었다. 준호가 스스로 한 말들이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선택지는 있었다.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다. 멈출 수도 있었다. 책임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자신을 지키는 쪽을 골랐다. 그 선택들이 결국 하나의 길이 되어 그를 벼랑 끝까지 데려왔다. 저녁 무렵 준호는 비어있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이 떠 있었지만 더 이상 읽지 않았다.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하지 않았다. 성진그룹도 어떤 압력을 넣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짓밟았다면 미워할 대상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사는 개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했고 몇몇 거래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나리는 며칠 휴가를 냈다. 서윤은 개인 연락을 끊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결혼 첫 해 생일에 서윤이 선물한 값싼 가죽 지갑이었다. 당시 그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티내지 않았다. 지금에서야 알았다. 서윤은 그때 자신이 벌었다고 말한 월급 안에서 선물을 고른 척하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지갑 안쪽에는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당신이 가진 것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좋아해. 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꼈다. 문제는 서윤이 자신의 돈을 숨겼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누군가가 돈과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해 더 비싼 시계와 더 비싼 차와 더 화려한 여자의 눈빛 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음날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이준호는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을 3번이나 읽었다. 글자는 이미 외울 만큼 익숙했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회사 빌딩 유리벽에 부딪혀 번지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 풍경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서류 맞은편에는 한서윤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옷도 성진그룹, 사람들도 변호사 여러 명도 없었다. 단정한 셔츠와 검은 재킷을 입은 모습은 그가 3년 동안 아내로 알고 살았던 서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서윤은 잠깐 그를 바라봤다. 한 번도 다시 생각 안 했어. 많이 했어.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답은 똑같았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묻고 말았다. 처음부터 날 믿지 않았던 거야. 그 질문은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외도한 사실보다 서윤이 정말 자신을 사랑한 적은 있었는지가 더 두려워졌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손가락을 맞잡은 뒤 말했다. 난 당신을 믿었어. 너무 믿어서 내가 누구인지까지 버리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왜 숨겼어? 당신이 돈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이 필요했으니까. 서윤은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그게 내 잘못이었어.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반쪽만 보여줬고 그 반쪽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어. 당신한테 공정하지 않았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 선택까지 내 잘못이 되는 건 아니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손을 들어 얼굴을 문질렀다. 나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알잖아.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준호에게 더 아팠다. 내가 잘 되는 게 싫었지. 준호가 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정확히는 내가 잘 될수록 당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싫었던 거야. 난 당신보다 위에 있고 싶었던 적 없어. 근데 당신은 계속 위아래를 만들었어. 준호는 손을 꽉 쥐었다. 어린 시절 작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던 부모를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동기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때 지하철에서 내리기 싫어 한 정거장 전부터 걷던 날들. 첫 연애에서 상대 부모에게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헤어진 순간 그는 그때부터 언젠가는 아무도 자신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서윤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승진이 늦으면 서윤의 성과가 싫었고 자신이 흔들리면 서윤의 침착함이 미웠다. 윤나리는 그 반대였다. 무엇을 말해도 대단하다고 했다. 준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나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 옆에서는 내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았고 서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서 날 벌준 거야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증명에 왜 내가 부서져야 했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에는 어떤 변명도 붙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펜을 들었다. 서명란 위에서 손이 한 번 멈췄다가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이준호.
세 글자가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았다. 준호는 서류를 밀어놓고 말했다. 한 가지는 묻고 싶어. 서윤이 눈을 들었다. 3년 중에 진짜였던 게 있긴 했어. 서윤은 이번에는 바로 대답했다. 대부분 진짜였어.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당신이 처음 김치찌개 끓였을 때 소금 2번 넣어서 못 먹게 된 것도,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밤새 안 잔 것도, 당신 첫 승진날 케이크 사서 기다린 것도 다 진짜였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미워하지는 못해. 준호가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을 했다. 그게 더 잔인하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사랑했던 사실하고 다시 사랑해야 할 의무는 다른 거니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정말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그는 작게 말했다. 미안해.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책임져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아니라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힌 뒤 서윤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결혼은 끝났지만 그 3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좋은 기억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윤나리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징계를 피해서도 준호를 따라가서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나리는 먼저 서윤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성수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나리는 예전처럼 비싼 가방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작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먼저 말했다. 제가 한 일 용서해달라고 할 생각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리가 눈을 들었다. 처음에는 이준호 이사님이 진짜 별거 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아니란 걸 알았고 그 뒤에도 계속 만났어요. 돈 많은 남자, 놓치기 싫어서. 서윤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제는 어떡하려고요? 나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솔직히 겁나요.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평판도 엉망이고 돈 때문에 다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질 수도 있겠네요.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안 그러려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나리가 말했다. 대표님도 좀 이상했어요. 서윤이 눈썹을 들었다. 갑자기 돈 없는 척하고 평범한 척하면서 사랑 확인하려고 했잖아요. 서윤이 피식 웃었다. 맞아요. 저는 돈 있는 남자만 찾았고 대표님은 돈 없는 사람인 척했고 나리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둘 다 돈 때문에 사람 보는 방식이 망가져 있었네요. 서윤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잠시 웃음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러네요. 그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지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보지는 않게 되었다. 서윤이 성진그룹 본사로 공식 복귀한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직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명석 회장은 그녀가 당연히 그룹 전략실로 들어와 후계 구도에 합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윤은 매종 하늘과 몇몇 신규 브랜드를 묶은 독립사업부 운영안을 내놓았다. 다시 돌아오면 회장님 말씀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한명석이 눈을 좁혔다. 그럼 왜 돌아왔지?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성진가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봐 계속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는 것도 결국 성진가에 휘둘리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녀는 준비한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이름을 쓰되 제 방식으로 일하겠습니다. 한명석은 오랫동안 손녀를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읽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큰아버지 한도경은
여전히 그녀의 복귀를 경계했고 사촌들은 지분 문제를 계산했다. 서윤도 가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을 피해 평범한 사람이 되는 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가 말했다. 강태준 대표님이 아침부터 3번 연락하셨습니다. 서윤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시지는 3개였다. 점심 먹을래? 바쁘면 저녁. 저녁도 바쁘면 내일. 예전에 태준이라면 자신의 일정부터 잡아놓고 통보했을 것이다. 서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오늘 7시. 대신 회사 얘기하면 바로 갈 거야. 태준이 데려간 곳은 뜻밖에도 고급 호텔도 회원제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성수동 골목 안쪽에 작은 한식당이었다. 테이블이 6개뿐이었고 메뉴판은 벽에 붙어 있었다. 서윤은 문 앞에서 한동안 간판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강태준 대표가 이런데도 와. 태준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너 없던 3년 동안 인간답게 사는 연습 좀 했어. 성과는 아직 미흡해. 서윤이 웃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처음 몇 분 동안 누구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태준이 김치찌개를 한 숟갈 먹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아직도 화나 있어. 우리 할아버지도 대안이랑 성진 공동사업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 결혼 얘기는 빼고.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회사 얘기하면 바로 간다고 했는데. 태준이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실수. 한번 봐줄게. 잠시 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뭘 이야기해야 하지?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연애를 내가 강의해야 해. 참고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는 둘 다 웃었다. 웃음이 가라앉자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아, 나 너 좋아해. 너무 직접적인 말이라. 서윤이 잠깐 멈췄다. 태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3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그런데 이걸로 네가 뭘 해야 할 필요는 없어. 서윤은 천천히 물었다. 답 안 해도 된다고? 응, 기다릴 수도 있고 해야지. 얼마나? 태준이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기한까지 정하면 또 계약 같으니까 안 정할게. 서윤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바로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다. 몇 주 동안 둘은 천천히 다시 만났다. 태준은 서윤의 사무실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고 서윤은 대한홀딩스 신사업 발표회에 참석했다. 서로의 일을 도와주면서도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태준은 성진 측과의 협상안을 서윤에게 먼저 보내며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서윤이 왜 코멘트 안 했어? 라고 묻자 그는 네가 요청 안 했으니까 라고 답했다. 서윤은 웃으면서도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았다. 자신 역시 달라지려고 노력했다. 태희준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늦추거나 질투를 유발하지 않았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오늘 기자들 앞에서 네가 나랑 있는 거 불편할까 봐 걱정돼. 그러면 태준은 해결책부터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느꼈어?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사랑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나쁜 습관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동하는 과정이라는 걸 조금씩 배웠다. 어느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태준이 무심코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잡아도 돼. 서윤은 한참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올렸다. 이번엔 물어봤으니까. 태준이 웃었다. 그 작은 허락이 두 집안이 새해 동안 만들려 했던 어떤 혼인 계약보다 더 의미 있었다. 3달 뒤 성진그룹과 대한홀딩스의 공동사업 계약이 최종 확정되었다. 회의실에는 수십 장의 계약서가 쌓여 있었다. 양측 실무진이 모두 나가고 나자 서윤은 태준 앞에 서류 2 묶음을 내려놓았다. 태준이 첫 번째를 펼쳤다. 공동사업 최종 계약서였다. 이건 이미 봤는데 그래서 2번째 보라고. 태준이 다른 종이를 들었다. 공식 서류가 아니었다. 흰 종이에 주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다. 성수동 7시. 태준이 서윤을 바라봤다. 이게 뭐야? 서윤은 팔짱을 끼웠다.
사업은 회의실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조금 웃었다. 연애는 저녁 7시에 시작하고요. 태준의 얼굴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다. 이거 데이트 신청이야. 싫으면 말고. 싫다고 한 적 없어. 그럼 7시에 와. 태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결혼 얘기는 언제 해도 돼. 서윤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강태준. 농담. 그는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 태준이 다시 돌아봤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먼저 물어볼 거야. 그룹 이름도 지분도 합병도 없이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때 생각해볼게. 예전이었다면 태준은 그 말을 애매한 거절로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몇 달 뒤 서윤과 태준은 다시 매종 하늘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가장 좋은 창가 자리도 특별 대접도 요청하지 않았다. 평범한 예약으로 저녁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다. 태준이 습관적으로 지갑을 꺼내 검은 카드를 들었다. 서윤이 그 손을 빤히 바라봤다. 태준이 멈칫했다. 왜? 오늘 누가 산다고 했지? 내가 산다고 하지 않았나? 안 했는데. 태준은 카드를 내려다보다가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서윤은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가 잠시 멈췄다. 오래전 그 카드 한 장 때문에 모든 거짓말이 무너졌던 밤이 떠올랐다. 이상하게 이제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각자네요. 태준이 눈썹을 올렸다. 매종 하늘 대주주가 이렇게 냉정해 서윤이 잔을 들며 말했다. 사랑한다고 남의 카드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태준이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도 따라 웃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새해 전 그녀는 돈을 숨기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준호는 돈이 많아 보이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리는 돈이 있어야 버림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태준은 좋은 결과를 만들면 상대의 선택까지 대신해도 된다고 믿었다. 모두가 자신의 상처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 이제 서윤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자신을 작게 만들어 시험하는 것도 상대를 통제해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도 부족함도 두려움도 숨기지 않은 채 상대 앞에 서는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도망치지 않았다. 한서윤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함정도 필요하지 않았다.